어떻게 되시죠? 아, 교회 아버님이시고, 혹시 어머님 누구? 아, 지연이 어머님, 어떻게 되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가지고. 자, 그 고등부 제가 이제 원장이고요.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국어로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영어랑 수학도 그렇고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6월 말에도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대입에 대해서 좀 입시 설명회로 진행할 거예요. 원래 학원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도 저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사실 전달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그냥 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분 이상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냥 인원으로 끊고 그다음에 뭐 2회로 3회로 나누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든지 해서 할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많아야지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성적 올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 독해력, 문해력이 돼야지 다른 과목도 성적을 이제 올릴 수 있으니까 저 이제 상담했던 어머님하고는 제가 몇 분들하고는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치동이랑 수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희 학원에 있는 두 분의 국어 선생님이 저도 원래 국어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대치동에 있던 그 어떤 선생님도 사실은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어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그냥 뭐 본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전반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잘 건드려 주시니까 오늘 고1 국어 사실 국어가 최소 이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 영수가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국어가 많이 발목을 잡거든요.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건드려 주실 거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어, 끝나고 나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좀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긴 시간 동안 아니니까 그냥 그 내용을 하면서 중간에 교수님 질문해도 되죠? 네. 네.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준비 이제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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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하게 진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먼저 발표하고요. 저희 지금 국어과에서는 두 선생님이 같이 고1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국어 공부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마다 이 방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은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면 그냥 열심히요 라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냐라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공부하게 돼요. 네, 그냥이라는 단어로 많이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여기 학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도 공부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상대평가라는 부분인데요. 공부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 부분이 중학교 부분과 고등학교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겠지만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그 등급이 몇 등급이면 잘했고 몇 등급이면 못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 뭐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라고 하고 1등급, 2등급이라는 표현보다 A, B, C 이런 식으로 네,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는요. 점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전체 학생을 100으로 놨을 때 내 위치가 몇이냐. 학생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딸이 태어나고 보면 태어났을 때 그 평균에 비해서 이제 뭐 발달이 어떠냐, 상위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측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게 이제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몇 프로에 속했을 때 몇 등급으로 주는지. 그래서 절대평가는 점수가 많이 중요합니다. 진짜 90점 1점만이라도 90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89.9면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점수에다 딱 자르는데 상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뭐 높은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점수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데요.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 이렇게 9등급이 나뉘는데 각각의 등급이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4%에서 7%를 더한 11%까지만. 생각보다 1등급 비율이 적어요. 5등급은 중간이거든요. 학생들 5등급 나오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인 거예요. 보통 이제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4등급만 나와도 못했어요 라고 해요. 근데 평균 이상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쉬움이라던가 또 공부를 했을 때 자기의 어떤 효능감 때문에 4등급이 나오면 좀 이제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등급에서 5등급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요. 저희 학생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갈 때는 조금씩 어려워지기는 해요. 왜냐면은 밑에서 8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으로 가면 점점 넓어지는 곡선을 보이지만 5등급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좁아지는 그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 근처의 학교가 네, 네, 네 대부분의 그 학교가 한 200년 내에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0명, 220명 정도까지 가는 학교 있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 보면은 경민고 아니면 광동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210명 내외인데요 두 학교 모두 다. 한때는 1등급이 9등까지가 1등급이었고요. 근데 2학기 때 뭐 전학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원수가 줄게 되면요. 8등까지만 1등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2등급은 거기 이제 11% 더하시면 되시고 23등 정도까지.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아니 뭐 점수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여전히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대평가가 무시 못하는 게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씩만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보다 조금만 더 앞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상대평가라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조금 부족한 거를 그럼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내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거는 지금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개념을 아주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점수만 잘 나오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평균이 만약에 90점짜리 평균 시험이었으면은 91점 나오면요 5등급일 거예요. 평균이 90점 시험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91점이 나와도요 5등급이에요. 그런 시험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다 맞거나 뭐 한 개 정도 틀려도 네,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래, 이어서 영역별 학습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 교과서를 좀 보면요. 1학년 교과서는요, 국어의 영역이 다 섞여 있어요. 문학, 독서, 문법이라고 하는 게 학기마다 달라져요. 네. 학기마다 문학, 독서, 뭐 독서, 문법, 문학, 독서, 문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뭐 분기별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1학년 모든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고도 마찬가지고요. 광무고도 마찬가지고요. 의고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이걸 감식하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이거 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다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분별로 영역별로 학습 방법들이 좀 다르고 물어보는 측정하는 그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작년 한 해 계속 제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학년 과정이 가운데서 초등, 중등 국어를 이어오면 고1 때는 국어라고 하는 한 과목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조금씩 배웠던 이 영역이 전부가 아니라 고2, 고3 때 각각의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국어는 총 4가지 영역인데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문법 기준으로 하는 문법 과목이고요. 화법과 작문은 초등학교 배웠던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작문의 영역과 독서의 영역은 또 다르겠죠. 작문은 써 내려가는 거고 독서는 읽어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방향이 다른 거는 학생들이 각 영역별 적합한 공부 방법을 학습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 방법을, 각 영역별 학습 방법을 익힐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학교별 그 분석이 아마 메인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공부 방법을 저는 유형화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 프린트에는 없지 않나요? 지우 장님. 왼쪽에 있는 남학생은 머리에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지문에 있는 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방향성이 좀 달라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공부 방법을 물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결과값인데, 첫 번째는 개념 중심의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해 중심의 학습이에요. 전혀 방향성이 다를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들어가기 전에 꼭 이해하시고, 아까 1학년 과정은 단원별 다 이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은 벽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 네 가지 영역을, 이 네 가지 영역은 1학년 과정에서 조금씩은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 부분을 한 학기당 한 과목씩, 한 학기당 한 과목씩 그렇게 배우게 돼요. 만약에 이 이해 중심에 가까운 독서를 잘하는 친구가 개념 중심의 언어와 매체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그 학기라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문법 기준의 이 언어와 매체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독서 이해 중심의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은 공부 방법 그리고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래요. 개념 중심의 이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 이 정도의 개념들은요, 개념 중심의 학습은요, 복습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복습 잘하면은 잘하는 거는 이 문법 부분이에요. 계속 복습하면서 체계 잡으면서. 그리고 개념 지도라고 해서 백지 그리는 걸 저는 백지 연습장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자판기형 학습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냥 찌르면 나올 바로바로.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방법이요, 중학교 때까지 이 방법으로 다 통해요. 이 개념 중심의 학습으로 중학교 때는 개념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만 하는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이 언어와 매체 부분, 근데 언어와 매체를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복습하기 싫어서 많이 점수를 까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중심의 학습 방법이 몸에 중학교 내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외워버리죠. 다 외워버리고 그냥 외워서 보자마자 풀어내고요. 국어가 보통 이제 뭐 50분 시험 본다고 한다면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한 20분, 30분면 국어 문제 다 풀어내요. 그리고 뭐 한 번 더 검사 나르시 한 번 더 뭐 다른 색깔 펜으로 다시 풀어갖고 네, 또 오답 체크까지 한 번 더 하고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같은 국어인데. 왜냐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방식인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들, 이해 중심으로 점점 갈수록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이거 뭐지 왜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문학도 지금 제가 뭐 개념 중심 쪽으로 붙여놨지만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문학이에요. 네, 문학은 이해 중심이 조금 더 가까워져야 돼요. 거기서 외워야 되는 개념은 시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시에 있는 표현법을 외우는 거고요. 시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자의 정서, 시인이 뭘 얘기하려고 했던가 그런 걸 읽어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워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 그래서 이해 중심의 방법은요, 항상 내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방법이 중요해요. 읽어내는 방법이 체와 체득돼야 돼요. 낯선 지문, 모르는 지문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배웠던 내용 그대로 또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내용들, 이거와 연관된 다른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읽을 것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접하고 있는지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해형 학습이라고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아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결책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공부를 중학교 때 수준으로 외우려고 하고 그냥 국어 달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국어가 되게 어렵다 느끼고 개선이 안 되면 기말고사까지 그리고 1학기 내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문법 파트는 개념이 아주 중심이라고 하고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내용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문법. 중학교 때 내용을 안 잡은 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문법부터 다시 잡고 오라고 다시 잡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개념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3년은 3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문법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아요. 중학교 때 문법 개념만 딱 치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있는 문법 기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국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배우는데 이거는 정말 문법에 있어서의 맛보기 영역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은 맛보기만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3학년 때 언어와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더 폭넓게 배워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제대로 이제 학습하지 못한 학생들, 중학교 때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언어와 매체를 기피하게 돼요. 지금 언어와 매체랑 그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수능에서 나눠놨어요. 선택 영역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근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작년에 우리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거든요.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 근데 국어 만점자 28명 나왔다고 하는데 다 언어와 매체에서 만점자가 나왔어요. 네, 언어와 매체는 그만큼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법 파트 공부할 때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가 확실하게 안 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한번 또 잡고 가자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학 파트인데요. 문학에서도 개념적인 측면과 독해를 해야 하는 측면들이 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어떤 표현법, 시에서의 어떤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그 시의 개념어를 이것은 무엇이지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개념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계속 시를 다 외워버리려고 해요. 시어의 어떤 시어의 밑줄 쳐 그거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필기를 하면은 그걸 외워버려요. 그 필기의 의미는 이 시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라고 필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은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라고 외워버리는 순간 그게 아닌 다른 시, 그거를 똑같이 적용한 다른 시에서는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한 친구들은 달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인이 이런 단어를 썼네? 근데 저 시에는 이 단어가 저런 식으로 읽히네? 라는 거. 그런 차이점들을 학생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독해 영역인 부분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시를 얘기를 했지만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술이라는 건 우리 수필 그런 것들을 읽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각자가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방법을 좀 정리해 놓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이 문학이 또 잘 잡혀 있는 학생들은요 수능에서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발휘해요. 앞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학생들이 만점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언어와 매체는 보자마자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보자마자 문제가 풀려요. 이거 틀렸네? 이거 맞았네? 문학도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일부 절반 정도 되는 문제들은, 한두 문제들. 근데 다른 문제들은 어떤 시어의 의미 관계라든가 정서를 찾아줘야 되는 독해 부분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도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서 파트는요, 보자마자 우리는 이건 답을 못 정하죠.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읽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문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학생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독서에서.
비문학 지문들이 3지문 정도 나오는데요.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의아하죠. 이게 왜 시험이지? 이게 왜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거기서 법을 알아서 뭐 하지?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독서는요, 법을 알려주려고 그 지문, 법 지문을 낸 게 아니에요. 철학을 알려주려고 철학 지문을 낸 게 아니고요. 경제를 알려주려고 경제 지문을 낸 게 아니에요. 이 지문의 특성, 이 글의 특성을 이해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학생들은 경제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뭐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되냐, 법 지문이 나오면 법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학교 때 패턴인 거죠. 배경 지식만 쌓아갖고 그걸로 바로 풀어내려고.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도 학생들은 이 독서 파트를 그냥 다 배경 지식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물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훨씬 날개를 달려갖고 그 지문들이 잘 읽혀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는 것들이 있는 그 지문들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수 중에 23명이나 되는 그룹 가수가 있대요. 요새 아이돌 가수에서 그룹이 23명이래요. NCT인가? 네. 그 그룹의 23명을 배경 지식이 없는 저도 이제 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안 됐는데 23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23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도요. 한두 명 틀려도 모르거든요. 뭐 두세 명 틀려도 몰라요. 사실 그 23명에 대한 이름을 다 바꿔도요.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근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23명에서 한 명의 이름만 바꿔도요. 이거 이름 잘못 썼어요. 라고 바로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예요. 배경 지식은요. 근데 독서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독서에서는 23명을 이렇게 대여를 할 건데 앞에 몇 명, 뒤에 몇 명, 누구 몇 명, 리더는 누구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리더는 누구였어? 서로 어떤 그룹이 있어? 어떻게 활동을 했어?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는 건데 학생들은 그냥 NCT 그룹을 알아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는요. 다양하게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아이들이 이제 그 이해해야 되는 능력이다 보니까 좀 힘들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능력이니까 힘들고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국어에서 생각하는 능력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결만 지을 수 있으면 돼요.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 본문에서 설명한 이 내용이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게 그거 찾을 수 있겠어? 그거 물어보는 건데 되게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사고력 훈련도 연결 짓는 훈련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 사고력, 그리고 어휘력까지 기본적인 어휘력이 좀 받침이 되면은 물론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문법까지도 어휘력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 부분이 강조되는 독서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려고 하면은 이거는 금방 벽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인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 원리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제가 그래도 교육부에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냐, 이 부분을 알고 제가 수업에 다 반영을 하거든요. 수업에 반영할 때는 이건 이제 독서 부분인데요. 독해력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따로 제가 프린트를 안 해드렸죠, 이건. 사고력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력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독해력, 사고력, 수행력. 네. 이 부분들을 이제 학년이 더 갈수록 앞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조금 더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 사고력 측정하는 이 부분은 지필평가로 물어봐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근데 수행력을 측정하는 거는요. 수행평가에서 물어봐요. 수행평가가 단순히 그냥 수행평가 하는 걸 측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강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독해력, 사고력, 수행력을 측정하는 우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요.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이제 시행을 해서 학생들의 능력치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은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 초등국어, 중학국어, 고1국어가 잘 쌓여 있어야 2학년에 가서 3학년에 가서 문법이 잘 되고 문학이 잘 되고 이런 원리가 모든 교육 과정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이제 학습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저희 승호 선생님이 말씀을 해줄 부분인데 학생들의 결손 부분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어느 부분이 지금 공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2년간 아이들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 그러면 학습 결손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있어서. 특히 고1 학생들은 어휘 부분도 측정하고 있고요. 독해 부분도 측정하고 있고요. 문법 부분도 측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학습 관리 중요성은 뒤에서 승훈 선생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거고요. 자, 학교의 특성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민고등학교입니다. 앞에서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이루어진 이 두 측면의 시험에서 지필평가가 50%가 들어가고요. 수행평가가 50%가 들어가요. 네. 근데 지필평가 100점은 100점 만점으로 책정이 되죠. 근데 수행평가 만점은요, 그냥 50점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한 번의 시험이고, 지필평가는 두 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달라요. 가중치가 다르다는 말씀은, 자, 1차 지필에서 100점 맞았고요. 2차 지필에서 100점 맞았으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10점이 깎이면요, 그냥 10점이 깎인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엄청나게 깎인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그걸 비교를 해드리면, 밑에 있는 또 다른 학생을 예시를 들면, 시험에서 84점 맞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80점 맞았으면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대비 앞에 있는 학생이 더 공부 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는 이 친구는 그래도 잘 챙겼나 봐요. 50점으로 만점을 받았네요. 그랬을 때 결과값이 90점과 91점으로 밑에 있는 학생의 등급이 더 높아요. 네, 지필평가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필평가의 비율과 수행평가의 비율은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요. 매년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민고, 올해 광동고 학교 한 3월 정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점수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관리를 해갖고 한 친구가 경민고 같은 경우는 뭐 문과 여기는 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최우수상 나누는데 1학년 과정에서 문과 이과 나누진 않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상 주려고 나눈 건지 2명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학원에서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이 최우수상 기록도 이렇게 나왔고요. 교과 최우수상 기록이 생기부에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학종 수업에서 말인데 이런 것들이 쌓여야 좋거든요. 상 기록도 막 이렇게 나열식으로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상 한두 개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교과 우수상 받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밖에서 외부 대회 상을 우리가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자체 대회. 학교 내 자체 대회도 요새 많이 축소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교과 우수상 받으면은 그 과목을 잘하는구나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 경민고등학교는 개념에서 적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적용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한 2년치 시험지를 분석을 하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 객관식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알면 선택지에서 보기 판단을 빨리 한 다음에 이거구나 이해하는 측면만 있으면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대신 평균은 높을 거예요. 이 시험의 평균, 작년의 평균은요, 대략 한 85점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한 문제 틀리면 상당히 우리가 속된 말로 뼈 아픈 거죠. 네, 흔한 말로. 그래서 경민고 친구들은 계속 개념을 다져주고 확실하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자판기형.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많이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저희도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야 우리 학교에 맞춰서 더 높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광동구는요, 2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필평가 조금 더 높아요. 60%, 수행평가는 40%고요.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두 학생의 점수가 상당히 상반되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화면에서. 분명히 1차 지필평가 점수는 위에 있는 학생이 더 잘했거든요. 96.5, 한 문제 틀렸어요. 밑에 있는 친구는 86.10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네, 앞에 있는 애가 훨씬 잘하고 뒤에 있는 애가 많이 틀렸네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2차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이 두 친구가 이거 작년 기록인데요. 중간 5% 나왔던 학생이 좀 자만을 했어요. 공부 이렇게 하면 되네? 국어 공부? 그게 아닌데 영역마다 다른데 분명히 학기마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외우지 않아야 될 영역에서. 그래서 최종 28%로 나와서 이 친구가 아쉽게 4등급이 나왔고요. 평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수행평가 시기가 5월, 7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시기마다 달라요. 근데 이 수행평가 시기는 3월, 4월을 보진 않았고요. 이 학교 광동고는 3,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으나 작년의 기준으로 6월 달에 수행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앞에 있는 학생은 좀 대충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학생은요. 처음에 28%였는데 최종 10%로 마무리돼갖고 2등급으로 맞췄어요. 분명히 점수 시험 못 봤는데 중간고사. 수행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특징. 그렇게 해서 광동고 친구들 두 명이 이 친구들 두 명이 점수가 똑같이 나와갖고 작년에 전교 1등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재학 중이고요. 자, 의고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의고 여기 지금 없으시니까. 근데 의고는요. 논술형이 있어요. 학교 시험에. 근데 남학생들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근데 특출난 한 친구는 잘하죠.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에서 광동고에서 이해 적용 문제, 요 이해 적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적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외부 지문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경민고도 올해 외부 지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가 돼갖고. 근데 광동고는요,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논란도 있었고. 외부 지문을 갖고 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뭐 학교에 잠깐 있었지만 전문 출제 요원들은 아니에요. 네, 교수님이라던가 뭐 수능 출제 요원처럼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류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 외부 지문을 가지고 문과 연결시키는 능력. 네, 그걸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의고 학생도 네, 상당히 잘 나와갔고요. 전교 1등한 친구도 네, 현재 재원 중에 있습니다. 자, 9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학습 방법 세 줄만 요약해드리고 제 발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영역별 학습 방법 다르다라는 거. 네, 문학 방법 다르고요. 독서 방법 다르고 문법 다르고요. 두 번째는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맞이해야 되고요. 학원에 오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 방법과 학교 방법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학교의 방법과 안 맞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학교의 학습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필평가 비율, 수행평가 비율,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떤 걸 측정하는지, 지필평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학원에 오면 학생들한테 학교별 이제 클래스가 꾸려질 때 그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승훈 선생님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국어과